남편의 손에 들린 초음파 사진을 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회장님,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 순간 울려 퍼진 가정부 영희의 목소리. 창백해진 남편의 얼굴.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아, 설명할 수 있어. 남편의 말은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숨은 막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고 싶었지만 몸은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불임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제게 남편과 가정부 사이에서 생긴 아이는 2번의 배신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모든 것을 던져버릴까 아니면 그 아이를 내 아이로 키울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선택의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도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55세 김혜진, 대기업 회장 부인의 가장 깊은 상처이자 가장 큰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55,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명문가 출신으로 대기업 회장 부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살아온 지도 어언 30년이 되어갑니다. 제가 26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으니까요. 안동 김씨 집안의 교수로 자란 저는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했고 졸업 후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던 시절 지금의 남편 강태준을 만났습니다. 당시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태준그룹 회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죠. 오늘 이 긴 편지를 쓰게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이자 역설적으로 가장 큰 깨달음을 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일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과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더 편하게 살았을지도 모르지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몰랐을 테니까요. 결혼 초기 저희 부부는 누가 봐도 부러울 만큼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바빴지만 주말이면 꼭 시간을 내어 함께 미술관을 다니거나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믿고 존경했습니다. 그가 회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전적으로 지지했고 집안일과 사회활동을 병행하며 그의 든든한 내조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때가 되면 생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주변의 시선이 따가워졌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인 제게 직접적인 압박을 주셨습니다. 혜진아, 태준이가 곧 40이야. 가문의 대를 이을 손자가 필요해. 내가 좀 더 노력해야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병원을 찾았고 여러 검사 결과 제게 자궁 내막증이 있어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불임 치료는 저를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치게 했습니다. 호르몬 주사를 맞고 체외 수정을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괜찮아, 우리는 둘이서도 행복해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에서 점점 실망감이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희 집에 새로운 가정부가 들어왔습니다. 이영이라는 29살의 여성이었죠. 그녀는 지방에서 상경의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이 어려워 일자리를 찾고 있었고 저희 집 관리인의 소개로 오게 되었습니다. 첫인상은 단정하고 조용했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체형에 별 특징 없는 외모였지만 눈빛이 총명했습니다. 가사일도 꼼꼼히 잘했고 손님 접대도 예의 바르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을 잘하는 가정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영희가 들어온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핑계로 외출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CEO의 삶이 바쁜 것은 당연했기에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없었지만 통화 기록에 영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 회장님이 가정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을까? 그것도 여러 번.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감정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희의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조심스럽고 공손하기보다는 어딘지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때로는 제가 없을 때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업무적인 대화였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는 분위기가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 정미와 점심을 먹으며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나도 말하기 그랬는데. 지난번 너희 집에 갔을 때 그 가정부가 태준 사장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하더라. 너무 넘겨짚는 것 같아서 말 안 했는데 혹시 조심하는 게 어떨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들 눈에도 그렇게 보일 정도였다니. 의심은 점점 커져갔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쉽게 가정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란 게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모든 의심이 제 열등감과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저를 예민하게 만든 게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냥 관망하기로 했습니다. 영희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남편의 일정도 더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반기며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무심코 영희는 요즘 어때요? 일은 잘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갑자기 영희 얘기를 해? 그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냥요, 요즘 좀 피곤해 보이길래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순간 제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도 간접적으로 저에게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아, 요즘 집안일은 어떻게 하고 있니? 남편 옷이랑 음식은 내가 직접 챙기고 있지. 시어머니의 말 속에는 가정부에게 너무 많은 일을 맡기지 말라는 암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도 무언가 감지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갈수록 불안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일이 많아졌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서로 겉돌고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많은 사교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희가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며 며칠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도 약간 부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그녀의 상태가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와 영희의 상태를 물었을 때 그의 눈에 역력한 걱정이 서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용주의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부부의 정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피곤하다며 저를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제 내면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다음 날 영희가 다시 출근했을 때 저는 그녀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화장실에 자주 가는 모습, 특정 음식에 대한 거부감, 갑자기 피곤해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배가 미세하게 불러오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정황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저는 아직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 진실이 내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저는 한동안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결국 저는 남편과 영희의 관계, 그리고 그녀의 상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확실한 확인이 필요했으니까요. 불안과 의심이 점점 커져가면서 저의 일상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무슨 증거를 발견할까였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도 남편과 영희가 무슨 관계일까였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출장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사무실에 들어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최소한 하루 전에는 출장 계획을 알려주던 그가 이제는 당일 아침에 급한 일이 생겼어라며 짐을 싸곤 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회의 중이라거나 통화가 어렵다는 비서의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바빠요?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래. 미안해, 당신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서. 짧은 대화가 끝나면 남편은 서류에 파묻혀 더 이상의 대화를 피했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이후 줄곧 제 생일이었던 비밀번호가 언제 바뀌었는지도 모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가슴이 꽉 막히는 듯 했습니다. 영희의 태도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전히 예의 바르고 업무는 완벽하게 처리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지시를 내리면 즉시 따랐던 그녀가 이제는 가끔 사모님,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며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사소한 것이었지만 그녀의 입지가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되었던 것은 그녀의 신체 변화였습니다. 날씬했던 그녀의 몸매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허리선이 미묘하게 달라졌고 얼굴은 더 화사해 보였습니다. 임신 초기의 여성에게서 볼 수 있는 변화들이었습니다. 저도 한때 불임 치료를 받으며 그런 정보들을 숱하게 접했기에 그녀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희가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토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영희 씨,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사모님. 어제 저녁에 먹은 게 안 맞았나 봐요. 병원에 다녀오는 게 좋겠어요. 요즘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던데.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네, 사모님이라고 대답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영희는 아침 시간에 자주 화장실에 갔습니다. 입덧이라는 것을 숨기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혜진아, 너는 왜 아직도 아이가 없니? 라고 직접적으로 물으시던 분이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일절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요즘 태준이 많이 바쁘니? 와 같은 둘러댄 질문을 하셨고 가끔은 제게 동정어린 시선을 보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했던 것은 다른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이가 갑자기 자주 집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영희를 유난히 관찰하는 듯했고 한 번은 영희가 없는 자리에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 가정부 별로인 것 같아. 오빠가 적당한 데 알아봐서 바꾸는 게 어때? 그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신우이도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담담한 척 왜? 일은 잘하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신우이는 말을 아끼며 그냥 느낌이 안 좋아서라고만 말했습니다. 가정 내 다른 직원들도 영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정원사와 기사, 주방 보조 등 모두가 그녀를 대할 때 조심스러워졌고 때로는 수군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주방 보조 아주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사모님, 영희 씨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했다가 제 표정을 보고는 황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데 저만 모르는 척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은 저를 더욱 고립시켰고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직접 물어볼까 생각도 했지만 그 답을 들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확인되면 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체면을 위해 모른 척해야 할까요? 그 모든 생각이 저를 옥죄었습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서재를 살펴보거나 그의 서류 가방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러웠고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저는 영희의 방을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저는 조용히 그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랍장을 열었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거기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있었고 양성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산부인과 진료 예약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바닥에 주저앉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상하게도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늦게 귀가했을 때 저는 거실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아직 깨어있는 것을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아직 안 잤어?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렸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일인데?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영희와 어떤 관계인가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고용주와 직원 관계지. 그럼 왜 그녀의 방에서 임신 테스트기가 나왔을까요? 그것도 양성 반응이. 제 말에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더 이상의 부정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실이야? 미안해. 단 두 마디로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의 의심과 불안이 모두 사실로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몸을 일으켜 방으로 향했고 문을 잠근 채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영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저희는 서재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을 그녀도 눈치챘는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임신한 거 맞죠? 네, 사모님. 아이 아버지가 누구죠? 그녀는 고개를 더 숙였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고 슬픔도 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언제부터였죠? 6개월 전부터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영희를 내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는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셨을 때 이미 상황을 알고 계셨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분은 저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말씀하셨습니다. 혜진아, 세상에 완벽한 남자는 없어. 태준이도 실수를 했지. 하지만 이건 우리 가문의 문제이기도 해. 그 아이는 태준이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자. 시어머니의 말씀은 명확했습니다. 이혼은 안 된다는 것. 가문의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는 결국 우리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라는 것. 제 감정이나 상처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주지 않았지만 그는 문 앞에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혜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건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회사와 가문, 그리고 태어날 아이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결정했으면 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제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밤새 생각했지만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방에서 혼자 했고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 수치심,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지켜온 결혼 생활, 믿었던 남편, 그리고 제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저는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목소리만 들으시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셨습니다. 혜진아,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안 좋구나. 어머니, 제가 좀 찾아뵈어도 될까요? 그래, 언제든 와라. 다음 날 저는 친정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배신, 가정부의 임신, 시댁의 반응까지. 어머니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혜진아, 내가 많이 힘들겠구나. 하지만 명심해라.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다른 사람들이 결정해 줄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깊이 생각해봐. 어머니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명확했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 친정에서 이틀을 보내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 용서하고 함께 살아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혜진아,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희의 아이. 내 아이가 맞아. 내가 책임을 져야 해. 하지만 너와의 관계도 지키고 싶어. 우리가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봤으면 해. 남편의 말은 비겁하게 들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욕심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영희가 낳을 거야. 그리고 우리 가문의 아이로 키울 생각이야. 우리 가문이요? 제가 키우길 바라시나요? 그건 아직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한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영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임신 3개월 차였고 배가 약간 불러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어 있었고 많이 울었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너무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변명처럼 들렸지만 한편으로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남편이 그녀를 유혹했을 수도 있습니다. 권력의 차이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제 상처를 덜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낳을 겁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니까요. 그녀의 대답에서 모성애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도 이 아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간절히 원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는 제 상황을 듣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김 여사님,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계십니다. 남편의 부정행위가 명백하고 그것도 가정부와의 일이니까요. 하지만 재벌가의 이혼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섭니다. 사회적, 경제적 영향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이혼은 가능했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복잡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태준그룹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것이 과연 제가 원하는 것일까요? 30년 가까이 함께한 남편과 이대로 헤어지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태어날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남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준비된 모습이었습니다. 혜진아,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 용서해달라는 말조차 부끄러워. 하지만 우리 관계를 완전히 끝내고 싶지는 않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할게. 다만 함께 이야기할 기회를 줬으면 해. 남편의 눈에는 진심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제안이 있나요? 영희는 아이를 낳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를 입양할 수 있어. 법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되는 거지. 제가 왜 그래야 하죠? 당신의 불륜의 결과를 제가 떠안아야 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어.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아이잖아. 남편의 제안은 황당했습니다. 그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를 제가 키우라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를 갖고 싶었던 제 오랜 바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비록 제 피는 아니지만 남편의 아이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가족의 연장선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혜진아, 내가 어떤 제안을 하나 들어볼래? 영희는 아이를 낳고 나서 멀리 보내자. 충분한 위자료를 주고. 그리고 그 아이는 너와 태준이가 입양하는 거야.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너희 아이가 되는 거지. 가문의 체면도 서고 너도 원하던 아이를 갖게 되고. 시어머니의 제안은 냉정했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가문의 체면을 지키면서도 아이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리고 영희는 어떨까요? 자신의 아이와 떨어져 살 수 있을까요? 고민 끝에 저는 영희와 다시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영희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당신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길 바라나요? 저는 아이를 지키고 싶어요. 하지만 회장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사모님께 깊은 상처를 드린 것도 알고 있고요. 아이를 낳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회장님이고 그분은 이미 가정이 있어요. 저 혼자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녀의 말에서 혼란과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도 이 상황의 복잡함을 알고 있었고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엇이 옳은 결정일까?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 아니면 현실과 타협하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아이는 정말 제가 키울 수 있을까? 다음 날 저는 산부인과 의사인 대학 동창 미영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 상황을 들은 후 의학적, 심리적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혜진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그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한다면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해. 피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야. 미영이의 말은 제게 깊은 생각거리를 주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배신의 산물인 그 아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제 불임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갖는 것은 생물학적 과정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이제야 깊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시작된 식사였지만 이내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혜진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걸 알아.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무엇이 부족했길래?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아니야. 나의 약함이었어. 불임 치료로 힘들어하는 너를 보면서 무력감을 느꼈고 영희는 그저 나의 약한 틈을 파고들었을 뿐이야. 하지만 그건 변명이 아니야. 내 책임이야.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몇 년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불임 치료를 받으며 호르몬제 주사를 맞고 밤마다 통증에 시달리던 시간들. 남편은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도 분명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요. 당신은 영희를 사랑했나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질문이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사랑이 아니었어. 그저 순간의 약함이었지. 하지만 그 결과로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해. 그의 대답은 어떤 면에서는 안도감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사랑도 아닌 순간의 약함으로 우리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다니요. 그날 이후 저는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한다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상처를 안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까요? 친구 정미가 찾아왔을 때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혜진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가 지지할게.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볼게.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야? 남편을 용서하고 함께 살고 싶어? 아니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어? 그 질문에 저는 즉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한편 영희의 임신은 점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정부로 일하지 않고 남편이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영희는 제가 찾아온 것에 놀란 듯 했지만 예의 바르게 맞아주었습니다. 사모님, 이렇게 찾아오실 줄은 몰랐어요. 직접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방 안으로 들어가자 탁자 위에는 초음파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기의 형체가 희미하게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영희는 그 사진을 황급히 치우려 했지만 저는 그녀를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볼 수 있을까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초음파 사진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작은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과 연민이 뒤섞였습니다. 아이는 건강한가요? 네, 의사 선생님께서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하셨어요. 알겠어요. 저는 사진을 돌려주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 아이는 남편의 불륜의 결과물이지만 동시에 무고한 생명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몇 년 전 불임 치료를 포기했을 때의 슬픔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절망했었는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현실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그리고 지금 남편의 아이가 다른 여자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현실이 가져오는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펼쳐 제 감정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영희의 집을 방문했다.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보았다. 그 순간 느낀 감정이 복잡하다. 미움, 슬픔, 그리고 묘한 끌림. 그 아이는 남편의 아이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아이. 하지만 내 뱃속이 아닌 다른 여자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이다. 다음 날 제가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 우연히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해맑은 모습에 제 마음이 동요되었습니다. 저도 항상 이런 모습을 꿈꿔왔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 그 소소한 행복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회가 아이러니하게도 제 앞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남편을 찾았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이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 무슨 이야기? 그 아이를. 우리가 키우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있어요.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제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려는 듯 물었습니다. 정말, 너, 그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어?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당신의 아이고 무엇보다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내가 원한 건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든. 제 대답에 남편은 깊은 안도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살짝 피했습니다. 아직은 그의 손길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영희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내야 해요. 그리고 그녀가 원한다면 그녀 역시 아이의 삶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수 있어야 해요. 아이에게 진실을 숨기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우리의 입양아이로 알려질 수밖에 없을 거야. 그건 이해해요. 하지만 아이가 충분히 자랐을 때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의 대화는 그렇게 진지하게 이어졌습니다. 모든 감정과 조건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아이의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부에게 있어 몇 년 만에 나눈 가장 진실된 대화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저는 영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남편도 함께였습니다. 셋이서 앉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희 씨,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에 동의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말해주세요. 아이의 삶에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싶은지. 영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이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고, 사모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도 많은 갈등과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가끔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해요. 멀리서라도.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용할 수 있는 요청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저와 남편이 법적으로 입양하고 영희는 일정 기간마다 아이를 볼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이가 자랄수록 그 관계는 재조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상처가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조금은 명확해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그 아이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영희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며 저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복잡한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남편의 배신이 아프게 느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아이에 대한 기대와 설렘도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당신이 겪은 배신감과 상처는 실제적이고 깊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빨리 넘어가려 하지 마세요. 하지만 동시에 이 경험이 당신에게 예기치 않은 선물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의외의 방식으로 찾아온 가족의 확장일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깊은 이해와 용서의 능력을 가르쳐 줄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영희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 저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그 흐름을 거스르기보다는 받아들이고 함께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아직 남편에 대한 완전한 용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제 마음이 점점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날 중 하나였습니다. 영희의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은 급히 회사 일정을 취소하고 병원으로 향했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병원분만 실앞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그리고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묘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의사가 나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체중 3.4kg, 모든 지표가 정상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여전히 그의 손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저는 신생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들이 보였고 그 중에는 강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아기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눈을 꼭 감고 자고 있었지만 작은 얼굴에서 남편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회복실로 옮겨졌고 저는 그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출산의 고통으로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있었습니다. 사모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는 잘 봤어요. 정말 건강해 보이더군요. 네. 정말 예쁘죠? 우리의 대화는 어색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공통의 이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의 행복을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희 씨, 앞으로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요. 아이가 태어났으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가능한 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논의했던 내용이었지만 아이가 실제로 태어난 지금 모든 것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사모님. 제가 아이를 데리고 잠시 요양원에 있다가 한 달 후에 아이를 사모님께 맡기기로 했잖아요. 그때 법적 절차도 시작하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와 곧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이미 마음이 아픈 듯 했습니다. 저는 문득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이를 완전히 저희에게 맡기는 것이. 영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혼자 키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이에게 아빠가 누구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회장님과 사모님이라면 아이에게 훨씬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모성애와 현실적인 고민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영희를 한 인간으로, 한 여성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이 상황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 제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 아이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충동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행동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고 작은 민준이가 우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를 입양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알려졌고 주변에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가까운 가족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만의 비밀로 남았습니다. 민준이가 집에 온 첫날, 저는 처음으로 그를 안아보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그의 몸이 제 품에 안겼을 때 예상치 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비록 제 피는 아니지만 이미 제 마음속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꼭 잡았을 때 저는 이 아이를 지키고 사랑해야겠다는 강한 결심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 늦게 돌아왔고 민준이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들었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널 정말 사랑한단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마지막 말은 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후회, 그리고 새로운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가정은 새로운 일상을 찾아갔습니다. 민준이는 건강하게 자라났고 집안에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엄마라는 역할도 점점 익숙해졌고 민준이를 돌보는 일이 제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민준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머니의 친구로 소개되었지만 민준이가 자랄수록 그 관계는 더 복잡해질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적절한 때가 오면 민준이에게 진실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주변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갑자기 아이를 입양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고 일부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남편의 사업 파트너들 중에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문을 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겪고 난 후 저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보다 제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천천히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완전한 용서와 신뢰 회복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민준이를 함께 키우면서 우리는 새로운 유대감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가정에 충실했고 제게도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잠든 후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내가 이렇게 민준이를 받아들여준 것에 정말 감사해. 내가 저지른 큰 잘못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여준 용기와 사랑은 내가 평생 갚아도 부족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민준이를 위한 결정이었고 또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이기도 했어요. 용서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미움 속에 갇혀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감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그것은 우리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첫 돌을 맞았을 때 저희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자리였지만 그곳에는 영희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민준이를 중심으로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기는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파티가 끝난 후 영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이렇게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희 씨도 민준이의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민준이를 사랑했고 그것이 우리를 연결하는 끈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이 특별한 가족 구성이 주는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2살이 되었을 때 저는 오랫동안 중단했던 미술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을 다시 찾는 과정이었고 상처를 치유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캔버스 위에 색을 입히면서 저는 제 내면의 혼란과 아픔, 그리고 점차 찾아오는 평화를 표현했습니다. 남편은 제 작업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고 심지어 작은 전시회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진심 어린 사과의 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의 노력을 인정했고 조금씩 그를 다시 제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저희는 그에게 영희의 존재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지만 특별한 이모라는 개념으로 영희를 소개했습니다. 민준이는 영희를 만날 때마다 특별한 애정을 보였고 그것은 어쩌면 피의 연결로 인한 본능적인 유대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행복하게.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준이의 존재는 우리 모두에게 치유와 희망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까만 머리에 반짝이는 눈동자를 가진 민준이는 호기심 많고 활발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우리 집에 언제나 생기를 불어넣었고 그의 존재는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입학식 날 민준이는 새 교복을 입고 자랑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의 양쪽에 서서 사진을 찍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영희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한 달에 한두 번 민준이를 만나러 왔고 이제는 생물학적 어머니라는 개념을 민준이에게 조금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세상에는 여러 형태의 가족이 있단다. 내가 2명의 엄마를 가진 것은 특별한 일이지. 처음에 민준이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아이들의 적응력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곧 이 독특한 가족 구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심지어 친구들에게 나는 특별해. 엄마가 2명이거든. 이라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을 때마다 어떤 엄마가 참석해야 할지, 운동회에서는 누가 자리를 지킬지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조정해 나갔고 민준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저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깊은 상처와 불신이 남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다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배신의 흔적은 여전히 저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고, 때로는 그것이 불쑥 올라와 저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꾸준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가정에 훨씬 더 충실했고 민준이의 교육과 일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제가 미술 활동을 재개했을 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었고 심지어 제 작품을 위한 전용 스튜디오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노력을 인정했고 점차 마음의 문을 다시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배신과 용서를 경험한 후의 사랑은 더 이상 맹목적이거나 이상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결점과 약점을 알면서도 선택한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영희와의 관계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하고 불편했지만 민준이를 중심으로 우리는 점차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고 절대로 그 경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영희 엄마로 불렸고 특별한 날에만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삶을 재건했습니다. 남편이 제공한 경제적 지원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고 그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민준이가 그 카페에 들러 영희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저를 불편하게 했지만 점차 그것도 우리 가족이 특별한 방식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출생에 관한 완전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나이에 맞게 설명했지만 핵심적인 사실은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영희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여 키웠다는 것을요. 민준아, 내가 우리 집에 오게 된 과정이 조금 특별하단다. 하지만 그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야. 3명의 어른이 모두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특별한 가족이 된 거란다. 민준이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이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혼란스러워하기도 했고 여러 질문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고 자신의 독특한 가족 구성에 대해 오히려 특별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진짜 내 엄마가 아닌 거예요? 아니, 민준아. 엄마는 내 진짜 엄마야. 엄마가 너를 품에 안고 내가 아플 때 돌봐주고 너와 함께 웃고 울었잖아. 혈연만이 부모와 자식을 만드는 건 아니란다. 그 대화 이후 민준이는 오히려 저에게 더 깊은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고 그것이 우리의 유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가족의 특별한 상황을 감추려 애썼지만 점차 가까운 친구들과 지인들에게는 진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등을 돌리기도 했고 다른 일부는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특히 재벌가의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시어머니조차도 처음에는 민준이의 출생 비밀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셨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보여준 총명함과 따뜻한 마음에 점차 그분도 마음을 열었고 결국에는 민준이를 진정한 손자로 인정하셨습니다. 혜진아,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다니. 내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겠다. 시어머니의 그 말씀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인내가 인정받는 느낌이었으니까요. 민준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은 또 하나의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영희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약혼자는 그녀의 과거와 민준이의 존재를 모두 알고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영희는 망설이다가 저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제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해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민준이와의 관계는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저는 진심으로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녀도 새로운 시작을 할 자격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민준이에게도 영희의 결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영희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영희의 결혼식에는 민준이도 참석했고 저와 남편도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특별한 가족의 형태가 어색하고 이상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진실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성장이 있었으니까요. 영희의 결혼 이후 우리의 만남은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민준이를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가끔은 4명의 어른들이 함께 민준이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민준이의 행복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지금 민준이는 15살 중학교 3학년입니다. 키는 이미 아버지를 넘어섰고 학업 성적도 우수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타인에 대한 이해심이 깊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특별한 가족 환경이 그에게 준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와 감정을 일찍부터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남편은 이제 태준그룹의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점차 민준이에게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많이 이른 이야기지만 민준이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방학 때마다 회사에 가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미술 활동을 통해 저만의 세계를 구축했고 작은 갤러리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작가들을 후원하고 다양한 전시회를 여는 일이 제게 큰 보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픔과 고통을 통해 성장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과거를 돌아보며 생각합니다. 그날 영희의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혼을 하고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새 출발을 했다면 지금의 저는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더 평탄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준이라는 선물도 용서와 화해를 통해 배운 깊은 인생의 지혜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상처가 때로는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제가 경험한 배신과 고통은 분명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을 통과하면서 저는 더 강한 사람이 되었고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다가 다시 뒤로 물러서기도 하면서 저는 용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미움과 원망에 갇혀 있는 동안 가장 고통받는 것은 다름 아닌 저 자신이었으니까요. 민준이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사랑은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은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미래를 두려움 없이 바라봅니다. 민준이가 성인이 되고 언젠가 자신만의 가정을 이룰 때 그가 우리에게서 배운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이해의 가치를 계속해서 이어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그에게 물려주고 싶은 진정한 유산입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폭풍이 와도 우리 가족은 함께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함께 헤쳐나왔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발견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민준이의 건강한 웃음소리, 남편의 다정한 눈빛,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용서의 힘에 감사하면서요.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삶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여정의 한가운데서 매일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요.